자, 이번 시간에 21년 9월 기출문제 한번 봐보죠. 41번이에요. 조세법의 기본 원칙, 조세평등주의 신성실 원칙, 이건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2번 보죠. 올바르지 않은 것. 보기 1번에 어느 일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더라도 상대방의 특수관계인 여부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방관계가 적용된다. 왠지 어색하죠? 지문이 어디서 읽어보지 않았던 지문이잖아요. 항상 특수관계자 여부는 쌍방의 관계에 따라, 자, 내 기준으로 특수관계면 특수관계인이고, 자, 내 기준으로는 아니더라도 상대방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특수관계인이면 특수관계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쌍방 기준이다. 일방관계가 아니고. 1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자, 2번에 보면 특수관계자인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한다. 이렇게까지 낼 필요가 있나 싶지만 지엽적이긴 하죠. 포함되고요. 3번에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임원, 자, 법인의 임원,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인이죠. 맞고요. 4번에 경영지배관계가 있는 주주, 특수관계인 해당하겠죠. 자, 43번 보죠. 옳지 않은 것.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목적성에 비춰서 블라블라 어때요? 네, 당연하지 그거죠. 2번에 보면 세법을 개정하면서 해당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자, 이 지문은 3번이랑 좀 같이 보시는 게 필요한데, 자, 먼저 3번을 봐보세요. 법인세와 같은 기간과세에 속하는 조세에 있어서 사업연도 종료 이전에 법령을 개정하면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에 적용했다. 이게 뭐냐면 법인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건데, 자, 6월 달에 세법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올해 발생한 소득은 전부 다 이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세요 라고 한다면 약간 무슨 느낌이 있어요? 자, 1월부터 5월달까지 발생한 소득은요, 세법을 6월 1일 날 바꿨다고 봐요. 그럼 1월부터 5월까지는 개정되기 전 법률을 적용하고 6월 이후에만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법은 우리 소급과세 금지라고 그랬으니까 개정된 이후만 적용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6월 1일 날 세법을 바꾸면서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전체 소득에 대해서 이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자, 이거는 소급과세 금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게 이 문제라면, 지금처럼 우리 법인세라는 거는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하면 12월 31일이 딱 종료할 때 납세 의무가 비로소 성립한다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 6월 1일 기준에서는 아직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그 과세 기간에 대해서 개정된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런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우리 세법의 입장이고요. 이걸 부진정 소급과세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표현 자체, 부진정 소급과세라는 표현은 모르신다라고 하더라도, 아, 그렇게 그 과세 기간 중에 아직 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법령을 개정하면서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도 소급과세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 이 표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기 2번에 보면 세법을 개정하면서 해당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종전의 세율보다 낮게 개정한 경우, 얘도 비슷한 거죠. 자, 납세 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종전의 세율보다 낮게 적용하면서 그 다음에 그 개정은 과세의 형평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효력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규정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기 4번에 보면 근거과세의 원칙은 국세기본법상 세법 적용 원칙의 하부 원칙이다. 자, 이게 뭐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국기법에서 이런 거 배웠죠? 국세 부과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세법 적용의 원칙이란 게 있었어요. 자, 그때 국세 부과의 원칙일 때 저희가 뭐 배웠었어요? 실신근조라고 해서, 실신근조라고 해서 우리 실질과세, 신의성칠, 근거과세, 조세관면 사후관리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얘를 뭐라고 했어요? 국세 부과의 원칙이라고 해서, 자, 세금을 부과했더니 실신했다가 근조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국세 부과의 원칙에 이렇게 네 가지 있다라고 그냥 유치하지만 외우기로 했었죠. 그렇고 보면 근거과세의 원칙은 국세기본법상 세법 적용의 원칙이다. 자, 이 근거과세의 원칙이란 거는 국세 부과의 원칙이지 세법 적용의 원칙이 아니니까 이 4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좋은 문제 같진 않아요. 자, 44번 보죠. 44번 수정신고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이요. 보기 1번에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한 자 및 그 기한 후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 수정신고는 과거에 적정하게 신고를 했던 애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자, 보기 2번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했다. 자, 내가 옛날에 환급을 받았어. 세금 신고하면서 세금을 돌려받았는데 원래 신고할 것보다 많이 돌려받았다는 거야. 그럼 나 이제 뭐 해야 돼요? 많이 돌려받았으니까 나 이거 많이 더 받았던 거는 돌려서 낼게요. 다시 낼게요 라고 해서 내가 과거에 세금을 많이 돌려받았으니까 세금을 추가로 다시 납부할게요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수정신고죠. 그러니까 경정청구는 나 세금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라면 수정신고는 나 세금 추가로 납부할게요 라고 하는 게 수정신고니까 수정신고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이 맞을 거고요. 보기 3번에 보면 수정신고 기한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즉 내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세무서에서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세금을 과세했어. 자, 이렇게 과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내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제척기간과 관계없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공소시효라고 들어보셨죠? 뭐예요? 우리가 뭔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 내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나를 처분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없애버린 거. 그게 뭐예요? 공소시효란 거죠. 공소시효.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잘 도망다니다가 공소시효가 지나면 설사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형법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공소시효듯이 세금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세부가 제척기간이죠. 자, 국세부가 제척기간은 설사 내가 세금 납부할 금액이 있어요. 납부할 금액이 있는데 내가 안 내고 버텼어. 자, 버티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요. 내가 이걸 설사 안 냈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세금을 질수할 수 있는 권리를 없애버려요. 일정 기간 동안만 나한테 과세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과세할 수 없는, 즉 과세권을 없애버리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국세부가 제척기간이란 거예요. 그래서 국세는요, 그 제척기간 내에서만 과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지났어요. 자, 그 지난 세금에 대해서 나 옛날에 세금 안 냈으니까 지금 신고할 게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어차피 신고해봤자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지난 세금은 과세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보기 3번에 수정신고기한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할 세무조상이 결정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그때 하는 건데, 다만 제척기간과 관계없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제척기간이 지난 거는 신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척기간을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보기 3번이 틀린 지문인데 이게 상당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자, 보기 4번에 보면 수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하면 가산세의 일정 비율만큼을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었죠. 자, 문제 45번이요.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설명. 자, 요즘에 이게 자주 나오죠. 보기 1번에 보니까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거를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라고 하고 과세전 적부심이 있다. 자, 사전적이 있고 사후적이 있는데 사전적으로 해보는 게 뭐예요? 과세전 적부심.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하는 게 이의신청, 심사심판 청구,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있었죠. 자, 그래서 맞는 거고요. 2번에 보면 사후적인 권리구제에는 이의신청, 심사심판 청구, 행정소송이 있다. 맞고요. 3번에 행정소송은 조세심판원에 제기한다? 아니죠.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거는 심판청구고요. 행정소송이라는 거는 법원에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보기 4번에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자, 이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다 며칠이에요? 90일이에요. 자, 근데 여기 90일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표현입니다. 자, 46번 보죠.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사항 정하고 있는 회계기간을 우선 적용하고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당연하지. 그 얘기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이번에 사업연도를 변경한대요. 자, 우리 회사가 1월에서 12월 했는데 우리 4월부터 3월로 바꿀게요. 이런 식으로 회사가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싶다면 세무서에다가 변경 내용을 알려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알려주고 했느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요. 즉 2023년도부터 변경하고 싶어요. 그러면 직전 사업연도가 2022년도죠. 그럼 그 22년도가 종료된, 즉 22년 12월 31일로부터 3개월이니까 결국은 23년 3월 31일까지 그때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해줘야 되죠. 자, 근데 우리 보기에서 보면 사업연도 변경하려는 법인은 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3개월 전, 즉 2023년도에 할 거면 과거 22년도 3개월 전이니까 22년도 12, 11, 10 그래서 9월 30일 전까지는 해줘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보기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다음에 보기 3번의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언제부터요? 법인의 사업연도가 있으려면 일단 법인이란 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언제냐? 설립등기일이니까 설립등기일이 최초 사업연도에 시작하는 날이 될 겁니다. 자, 문제 47번에 보면 올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보기 1, 2번은 너무 쉬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보기 3번에 보면 본래의 세무조정은 결산조정만을 의미한다? 아니죠. 우리 세무조정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결산조정이 있고 신고조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세무조정이 있는 거지 결산조정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보기 4번에 보면 결산조정사항 이외에 입금, 송금은 모두 신고조정이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다 보면 모두 또는 전혀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대부분 이거 조금 거부감이 있잖아요. 근데 세무조정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무조정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즉 대부분의 세무조정은 신고조정이요. 다만 독특하게 장부에 잡았을 때만 그걸 송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산조정이라는 독특한 애가 있는 거고, 결산조정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은 차이가 있으면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고조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자, 48번에 보면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보기 1번에 최대 주주인 대표이사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 이거 뭐예요?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했을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시가와 매입가의 차액을 매입한 시점에 입금으로 본다고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세법은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은 기본적으로 저가 매입은 과세하지 않아요. 왜요? 나중에 팔 때 처분손익이 그만큼 커질 거기 때문에 내가 싸게 샀다면 나중에 처분할 때 처분손익이 증가할 거니까 그래 처분할 때까지 기다려요. 하지만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매입한 시점에 시가와 액면가의 차익을 입금산입한다 그랬죠. 그래서 입금산입이라는 게 필요할 거고요. 자, 보기 2번에 보면 전기분 재산세환 금액은 입금불산입이다. 자, 재산세란 거는 납부할 때 뭐예요? 송금이죠. 그러니까 환급 받으면요 입금이에요. 자, 지출했을 때 송금이 아니면 환급 받았을 때도 입금이 아닌 거지만 지출했을 때 송금이면 환급 받았을 때 입금이다. 그래서 2번이 틀린 표현이 되고요. 뭐 보기 3번은 읽어보시고, 보기 4번에 불공정한 유상증자를 통해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뭐 좀 어려운 표현이죠. 뭐 증자를 하는데, 유상증자를 하는데 원래 시가가 10만 원짜리인데 이번에 만 원에 증자를 한대요. 근데 누구는 증자를 참여하고 누구는 증자를 안 해. 참여를 안 해. 이건 증자에 참여 안 할 이유가 없어요. 10만 원짜리 주식을 만 원에 준다는데 당연히 사야죠. 근데 누군가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안 했다면 나머지의 지분 가치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특수관계인 간의 유상증자 거래를 통해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건 입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죠. 49번에 보면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보기 1번은 당연하지 그 질문이고, 보기 2번에 보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 당연히 송금불산입이겠죠. 자, 보기 3번에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 자, 사택을 직원이 살고 있대요. 그러면 그 사택과 관련한 유지비 사용료 당연히 손금에 해당하죠. 송금으로 인정이 되죠. 그래서 3번은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50번 보죠.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릅니다. 보기 1번에 보면 증빙이 없는 접대비. 자, 증빙이 없대요. 그럼 뭐예요? 송금불산입하면서 대표자 상여 처분하죠. 그래서 맞고요. 자, 보기 2번에 영업사원이 교통위반 범칙금이 나와서 송금불산입했대요. 자,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영업사원이 했어? 그러면 영업사원 상여라고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교통위반 범칙금은 그냥 법이 정책적인 목적에서 송금불산입하는 것뿐이에요. 뭐 그 직원한테 귀속됐다는 게 아니라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기타 사유출로 소득처분해야 되죠. 자, 보기 3번에 보면 법인이 업무용 자산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임차료를 송금불산입한다? 임차료 당연히 송금 인정돼요. 기본적으로. 송금불산입하는 거 아니다. 보기 4번에 보면 법인이 사용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 사용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업무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어떻게 구했어요? 뭐 주행 일제 쓰라 그래서 운행 일제 쓰라 그래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비율 계산해가지고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금액 뽑아냈었죠. 자, 그 금액들은 송금불산입하는 겁니다. 자, 51번은 우리 나왔던 문제죠. 12월에 나왔던 문제인데 주의할 거 딱 하나 있었어요. 자, 미수수익 관련해서는 입금불산입 이거겠지만 지금은 23기에 미수수익을 잡았고 24기에
23기의 미수수익을 잡았던 거고 지금 물어보는 거는 24기 그 다음 연도에 세무조정 물어보는 거니까 그때는 반대조정 즉 입금 산입 조정을 하는 거라서 자 이거는 주의만 하시면 돼요. 언제를 물어보는지 그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52번에 유무형 자산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보기 1번에 보면 기계장치에 대해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요. 자 신고하지 않았을 때 우리 기본적으로 가는 게 뭐 있어요? 기준 내용연수. 기준 내용연수가 있는 거고 그 밑에 자 기준 내용연수가 5년인데요. 밑에 괄호하고 4년에서 6년이라고 하면 4년이나 6년은 우리가 신고해서 선택해서 신고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 회사가 신고하지 않으면요. 예, 기준 내용연수 법에서 정한 5년이란 걸 간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맞는 거고요. 보기 2번에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상각 범위 회복은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과 관계없이 취득한 날부터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자, 이 표현도 요즘 자주 나오죠. 자, 감가상각 범위액은요. 취득한 날 기준이 아니라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 그때부터 상각 범위액을 계산해요. 자, 이 표현 반드시 좀 기억하시고요. 자주 나오니까. 자, 보기 3번에 차량 운반고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출하고 수선비로 비용 처리해도 돼요? 안 되죠. 그때는 즉시상각한 걸로 봐버리죠. 자, 4번에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은 0,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5%냐? 아니에요. 잔존가액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상관없이 전부 다 0이에요. 그러면 취득가액의 5%를 봅니다. 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뭐일 때만? 정률법일 때만. 자, 정률법일 때는 취득가액이 0이면 상각률이라는 거 계산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률법일 때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따라서 변동되는 게 아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53번 같은 문제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죠. 53번은 자 주식회사 3일이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3일에 김삼일 대표이사는 향후에로부터 60억 원의 현금을 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매각하라는 제안을 받았고 동제안을 수락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고민한대요. 자 근데 이 건물의 시가는 100억 원이래요. 자 100억 원짜리 건물이 있어요. 근데 얼마에 팔라고 그랬냐면 60억에 팔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제안을 수용해서 팔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그 판매하는 상대방이 누구냐고 봤더니 대표이사 향후에요. 향후에. 그러면 이 향후에라는 거는 일단 특수관계자가 아니잖아요. 자,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보니까 특수관계자한테 자 100억짜리를 60억에 즉 저가에 매도했을 때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해봐야 돼요? 기부금 여부를 봐야 되는 거고 기부금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시가의 70% 즉 적정가액인 시가의 70%하고 실제 양도한 금액의 차이를 보고요. 그러면 적정가액보다 10억 원만큼 싸게 팔았으니까 이 10억 원을 기부금으로 보는데 자 그럼 이 10억 원을 누구한테 기부한 거예요? 향후회한테 기부한 거죠. 근데 그 향후회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금 단체가 아니니까 전부 다 비지정 기부금으로 송금불산입이 될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54번은 보기 1, 2, 4번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보기 3번만 보면 법인의 생산품 등으로 접대한 경우 접대비를 시가와 장부가액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맞나요? 아니에요. 자, 세법은 접대비 싫어하죠. 그럼 항상 접대비가 크게 나와서 송금불산입이 크게 발생하도록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간다. 자, 55번 올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대표자 상여, 비실명 채권증권이자는 기타 소득? 아니죠. 자, 채권자 불분명하고 비실명 채권증권이자는 누구한테 줬는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송금불산이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줬는지 모른대요. 그러면 세법은 대표자가 가져갔다고 보겠다. 그래서 대표자 상여 처분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됐고요. 3번의 걸선자금, 4번의 업무관이자 그거는 올바르게 연결이 돼 있죠. 자, 56번 보죠. 올바르지 않은 것. 보기 1번에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전액 송금으로 인정하죠. 자, 이 직원한테 하는 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임원은 일정 한도까지만 보는 거고. 자, 2번에 퇴직급여 충당금 송금 산입은 결산 조정이죠. 왜냐? 장부에다 잡는 거니까 결산 조정이고요. 3번에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데 지금 한도가 거의 없죠. 퇴직금 전환금 정도까지만 한도가 계산되지만 어쨌든 그 한도 내에서만 송금으로 인정이 되고요. 보기 4번에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금은 송금불산입하고 기타 사회이출 아니죠. 자산부채 차이니까 유보로 소득 처분이 되는 거죠. 자, 57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자, 보기 1번에 보니까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 자, 구상채권에 대해서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설정 일반적으로 안 되죠. 그래서 보기에 보면 대손충당금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표현이고요. 보기 2번에 대손충당금 한도 미달액이래요. 걔를 송금 산입하느냐? 대손충당금은 결산 조정이에요. 외부와의 거래가 없는 회사 내부 거래니까 송금 산입 안 되는 거고요. 보기 3번에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된 금액 중 회수된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입금이다. 즉 과거에 대손 처리했을 때 송금이면 회수했을 때 입금이죠. 그러니까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된 금액, 자, 그 금액이 회수가 되면 입금으로 봐야 되는 거다. 그래서 3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보기 4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8번이요. 보기 1번에 보면 주 3일에 발행 주식의 30%를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 자, 우리 회사 주식의 30%를 가지고 있대요. 걔는 누구예요? 특수관계인. 자, 그 특수관계인 3이에게 23년 4월 1일에 운영자권 10억 원을 3년간 무상으로 대여해줬다. 뭐예요? 예. 부당행위 계산 부인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해야 되죠. 부당행위 부인 세무조정이 필요하고요. 보기 2번에 보면 1월 1일 날 3일에 출자 임원갑에게 3년간 주택매입자금 3억 원을 무상으로 줬다. 자, 임원한테 주택자금 대여한 건 무조건이에요. 우리 중소기업의 직원의 경우에는 판단을 해보겠지만 임원은 무조건 세무조정한다. 조정해야 되고요. 자, 3번에 주 3일에 임원에 대한 임명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창업주 명예회장. 그러니까 우리 회사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창업주 명예회장. 뭐 우리 회사의 주주도 아니고 임직원도 아니지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대요. 자, 이 사람도 특수관계인인데 그 명예회장 을이 법인 설립 시부터 사용하는 사택의 연간 유지비 1억 원을 3일이 현재까지 전액 부담하고 있대요. 자, 특수관계인이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일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사택을 사용하고 있다.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송금불산입하겠죠. 그래서 세무조정이 필요할 거고요. 보기 4번에 보면 3월 5일 날 3일과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10억 원의 토지를 8억에 매각했대요. 자, 특수관계 없는 애한테는 얼마까지요? 정상가격이 70%니까 7억까지는 돼요. 10억에서 7억. 근데 8억에 팔았으니까 기부금으로 의제될 금액은 하나도 없을 거다. 그래서 4번이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거죠. 자, 59번이요. 59번은 쉬우실 거예요. 조세정책 목적에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라도 과다한 조세감면은 과세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뭐 하기로 했어요?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했다. 그게 뭐였어요? 최저한세였죠. 자, 60번에 보면 올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보기 1번에 보면 법인세 납부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네.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기 2번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첨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표현 자주 나오죠. 무조건 제출해야 돼요. 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본다 그랬잖아요. 자, 보기 3번에 각 사업연도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결손이 있다라고 신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신고를 해야 된다. 자, 4번에 보면 법인세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해야 되지만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얼마 이상이죠? 1,000만 원 이상일 때. 1,000만 원 이상일 때 분납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61번 보죠. 소득세 과세 방법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보기 1번에 법인세와 소득세는 모두 신고납세제도 적용하고 있죠. 맞고요. 보기 2번에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개인의 차이가 없어요. 모든 개인은 전부 다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으로 대상으로 과세를 하고요. 3번에 소득세 중 퇴직과 양도는요. 분류과세, 즉 종합소득의 한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퇴직, 양도는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거. 이거를 분류한다 그랬죠. 분류. 그 다음에 법인세는 제한적 열거주의 과세 방법을 채택하는 반면 소득세는 포괄주의다? 반대죠. 법인세가 포괄주의고 소득세가 열거주의여서 반대로 설명한 거예요.
62번이 좀 어렵죠.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 자, 보기 1번에 법인 아닌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 방법,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는 단체는 일거주자로 본다. 자, 이거 상당히들 어려워하시죠. 이 표현이 뭔지. 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세금이라는 거, 소득에 대한 세금이 개인인 경우하고 법인인 경우로 크게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자, 개인이 되면 소득세를 적용하고 법인한테는 법인세를 적용을 할 거예요. 근데 누가 있냐면 법인이 아닌 단체라는 애가 있다는 거죠. 자, 얘는 단체인데요. 단체면 보통 법인일 것 같은데 법인으로 지금 분류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누가 있나요? 우리 항상 나오는 게 향후에 또는 뭐 우리 동창회 그런 애들이죠. 자, 향후에나 동창회가 어떤 소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자 소득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데, 자, 걔네한테 발생한 소득이 개인인가 봤더니 개인도 아니고요. 법인인가 봤더니 법인으로 돼 있지 않은 단체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한테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과세할 거냐? 이렇게 받는 거죠. 얘네가 소득이 발생하면 그걸 각자한테 분배하고 있대요. 지분율이 있어가지고 그 지분 비율로 나눠서 갖는다. 그러면 각자 소득세를 과세하는 거고, 분배를 안 해요. 분배를 안 한다라고 하면 그 단체 자체한테 귀속이 되는 거니까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보기 1번보단 3번을 먼저 볼까요? 1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단체. 자, 법인 아닌 단체가 1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거 봐서 공동사업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소득금액에 따라 각자 소득세 납부함을 진다. 이게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말. 그 3번이 맞는 표현이고. 자, 그런 내용으로 1번, 보기 1번을 보면 법인 아닌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대요. 분배 방법 및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고 배분하고 있대요. 그러면 각자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니까 그때는 1거주자로 봐서 소득세법 적용한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각자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지 이게 아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이 내용으로 풀이를 하시는 거고, 자, 보기 2번에 보면 거주자가 아닌 자가 비거주자라고 하고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죠. 자, 소득세에서는 개인들을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만 나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 외국 사람이 아니고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누고, 이 거주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국내외 원천 소득을 과세하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한다. 자, 그럼 비거주자가 누구냐? 거주자가 아닌 애들을 비거주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보기 4번에 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자, 얘를 누구라고 불러요? 거주자라고 하며, 이 거주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즉 국내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한다. 자, 이게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62번이. 자, 63번 보죠.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 자, 이거는 거의 암기할 수 있어요. 뭐냐? 우리 종합소득 중에서는 입에 사근 연기가 있고요. 이 소득이 있고, 항상 소득이란 거는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게 소득금액인데, 이 비용을 차감하지 않는 소득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이자하고 배당. 왜요? 불로소득이잖아. 이자 하는데 무슨 노력이 들어가나요? 배당을 받는데 어떤 노력이 들어가는 게 없죠. 내가 돈만 투자하면 소득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자하고 배당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죠.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64번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수입식이, 이거는 제가 정규 강의할 때도 이걸 외워야 되나? 라고 했지만 시험에 한 번씩 나오니까 시험에 나왔던 애들만 암기하시죠. 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여기 똑같이 나오죠. 보기 1번에 기명채권. 자, 채권엔 기명이 있고 무기명이 있어요. 자, 기명채권은 누군지 알잖아요. 소유자가 누군지 아니까. 기명채권은 오른쪽에 그 지급을 받은 날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약정만 되면 그 날짜에 그 사람 소득으로 귀속하는 거야. 왜냐? 기명이니까. 하지만 무기명은요,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약정된 날 과세하기가 힘들고 실제 받은 날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기명이라서. 그래서 기명은 약정일, 그 다음에 무기명은 실제 받는 날로 구분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기명인데 지급받은 날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거고요. 보기 2번에 보통예금은요, 실제 받은 날. 보기 3번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액이요, 지급한 날. 그리고 보기 4번에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은 약정에 의한 날이라서 이거는
어떤 논리가 없어요. 그냥 외워야 되는 거라서 이 지문, 이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65번이요. 전형적인 문제죠. 우리 사업소득 문제. 자, 손익계산서상의 손익을 주고 우리 사업소득에서는 소득의 종류별로 과세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 소득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떻게 푸느냐. 보기 기억에 보면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이 2억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2억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세무조정을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 보니까 본인에 대한 급여가 3천만 원이 있다고 하면 자, 소득세에서 자기가 자기한테 급여 주는 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근데 이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 구할 때 본인에 대한 급여가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그 금액을 다시 더해줘야 돼요. 비용이 아닌데 뺐으니까. 이런 느낌이고요. 회계부장으로 근무하는 배우자 급여. 자, 실제 배우자가 근무하고 있고 그 배우자한테 급여 지급한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급여만 송금불산입하는 거고 배우자에 대한 급여는 실제 근무했으면 당연히 송금 인정된다. 그러면 이 비용으로 차감한 금액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배당금 수익이 500이 있대요. 자, 배당금 수익이 있으면요. 우리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개인들은 배당을 받았을 때 내가 사업해서 번 돈으로 주식 사가지고 거기에서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배당으로 받은 건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별도로 과세하죠. 그러니까 사업소득 금액에서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받은 수익이 빠져야 되니까 500만 원만큼 소득금액 계산할 때 차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 있고 마지막에 세금과 공과금 중 벌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벌금을 낸 게 200만 원이 손익계산서에 차감돼 있다라고 하면 벌금은 송금불산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200만 원만큼 가산이 될 거고 자, 마지막으로 기계장치 처분이익을 보면 자, 이거는 우리 화면을 하나 좀 볼까요? 세법이 개정된 게 있어서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우리 대표자 인건비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이 소득세법에서는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급여하고 본인에 대한 급여, 본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보셨던 이자나 배당소득이 소득세에서는 이자는 이자소득,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다음에 여기 있는 유가증권이나 유형자산 처분손익 얘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 법인세에서는요, 회사가 번 돈을 가지고 주식을 샀다 처분했어요. 자,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나거나 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이익이 났을 때 그 모든 처분손익은 전부 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해서 그러니까 소득의 종류 왜 발생했는지 상관없이 순자산이 증가하기만 하면 전부 다 각사소에 모아가지고 과세를 한다라면 소득세는 소득의 종류별로 가다 보니까 얘네들을 하나씩 좀 쪼개야 돼요. 그래서 회사가 유가증권을 팔아가지고 이익이 났대요. 그러면 소득세에서는 유가증권을 팔아서 발생하는 소득 뭐가 있어요? 네.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되는 건지 과세되지 않는 건지는 양도소득에서 판단하는 거지 그 금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에 반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소득에선 빼야 되고요. 또 하나 토지나 건물을 팔았어요. 회사가 사업에 쓰던 토지를 팔았다고 하면 법인은 각사소에 포함이 되겠지만 개인들은요. 개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나 건물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건물을 매각한 금액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거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사업에 사용하던 무형자산이 있어서 팔았다. 그건 기타소득으로 가는 거지 사업소득으로 오지 않아요. 자,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기타 유형자산일 텐데 자, 여기 있는 토지나 건물 이런 유형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자산들 있죠.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기계, 차량 운반구, 공기구, 비품. 자, 이런 애들을 처분해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게 사업소득에 포함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게 개정이 됐어요. 자, 예전에는 전부 다 포함 안 했어요. 전부 다 포함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어떠냐? 복식부기 의무자, 이제 규모가 좀 큰 사업자들은 이런 기타의 유형자산을 처분한 게 사업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고요. 복식부기가 아닌 자, 즉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은 얘가 과세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뭘 봐야 되는 거냐? 우리 65번 보기 마지막에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기계장치 처분이익이래요. 자, 그러면 기계장치 처분이익이 과세 대상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이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문제에 보니까 첫 번째 줄에 뭐래요? 복식부기 의무자인
김삼일 씨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기계장치 처분이익은 복식부기 의무자니까 사업소득에 포함이 되는 거야. 포함되는 게 맞아요. 포함되는 게. 그러니까 조정할 게 없는 거야. 당기순이익 2억, 처음에 말했던 당기순이익 2억 안에 유형자산, 기계장치 처분한 이익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거는 포함해서 과세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었어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었다면 이 기계장치 처분이익 300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300을 빼내겠죠. 왜냐? 얘네들은 과세 안 한다 그랬으니까. 하지만 이 사람이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했기 때문에 300이라는 금액이 포함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할 금액이 없죠. 그러면 이 금액을 계산을 해보시면 2억 2,700이 계산금액으로 나오실 거예요. 자, 66번에요. 총급여, 과세대상 총급여. 자, 우리 이거 과거에 기출풀이에서 봤었죠.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한 번만 더 봐보면 숫자만 조금 바뀌었잖아요. 봐보면 하나씩 써가는 거죠. 자, 급여에서 3,600이 나오죠. 그 다음에 상여에서 4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 원 받았대요. 이거는 비과세죠. 그러니까 과세하지 않고요. 중식대를 15만 원씩 받았죠. 월 15만 원씩 받았다라고 하면 식사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회사는 지금 식사를 주고 있어. 자, 식사를 주면서 식대를 주면요. 식대가 전부 다 과세요. 식사를 안 줬으면 20만 원까지 비과세지만 식사를 줬기 때문에 전부 다 과세. 그러니까 월 15만 원씩 줬으면 180만 원이요. 전부 다 과세고, 자가운전 보조금을 월 25만 원 받았으면 60만 원. 월 25만 원이니까 5만 원씩 과세되죠. 2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5만 원씩 12개월 하면 60만 원이 되고요.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100만 원이 있으니까 자, 이 금액들을 합하면 총급여가 나오고 그게 4,340만 원이 됐고요. 자, 67번에 보면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첫 번째 복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분리과세. 그러니까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연료, 그 다음에 법인세법상 기타로 소득 처분된 금액. 자, 이 두 금액을 합해보니까 얼마요? 600만 원. 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종합소득 분리과세를 고민을 하겠지만, 자, 300이 넘었으니까 무조건 종합소득이 합산돼야죠. 그러니까 합산되는 금액이 6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자, 68번이요. 결손금 및 이월 결손금인데요. 자, 보기 1번에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우리 순서가 있죠. 자, 2배 사근 연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근연기 2배 순서로 공제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종합소득 계산할 때.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자, 2번에 보면 동그라미 1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 금액과 통산하지 못하고 이월시키죠. 맞고요. 3번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에서만 공제한다. 즉 부동산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이랑 통산하지 못하고 이월시켰어요. 자, 그럼 이렇게 이월시킨 금액도 뭐 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하고만 차감하지 다른 소득하고는 차감할 수 없다는 거고요. 자, 보기 4번에 보면 해당 과세에 의한 소득 금액에 대해서 추계 신고를 하거나 추계 조사 결정한 경우에는 이월 결손금 규정을 적용 못해요. 추계할 때는 이월 결손금 적용 안 해준다. 근데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69번이요. 올바르지 않은 것. 종합소득에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이 자녀소액공제가 2023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자, 과거에는 7세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소액공제를 했다면 지금은 8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지문에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틀린 지문이 될 거예요. 8세 이상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보기 2번에 기장세액공제는 얼마까지요? 100만 원까지 된다 그랬죠. 맞는 표현이고요. 3번에 근로소득에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안 하면 표준공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표준세액공제 얼마요? 13만 원이죠. 맞는 표현이고요. 보기 4번에 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맞아서 자산총액의 몇 퍼센트 이상 맞아야 돼요? 20% 이상 손실이 났을 때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하죠. 근데 이걸 이제 15%로 문제를 낸 거라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70번은 우리 원천징수. 이건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기본적인 지문이라 넘어가도록 하고요. 71번 보면
저거 하나만 볼까요? 70번 문제에서는 보기 2번에 보면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동일하냐? 기타 소득은 우리 20%죠. 이자 소득은 14%니까 동일하지가 않는 거죠. 그것 정도만 어려우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71번에 올바르지 않은 것. 자, 보기 1번에 소득세 과세기간은 개인이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어요. 왜냐? 개인은 너무 많아. 자, 법인은 선택이 좀 가능하지만 개인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보기 2번에 사업소득 있는 자는 6개월간의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연합, 즉 개인들요 중간연합을 해요. 누구만요? 사업소득자만. 다른 뭐 이자, 배당, 근로연금, 기타는 중간연합이 없지만 사업소득,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중간연합이 있더라 라는 거고요. 자, 보기 3번에 부가세법에 의한 예정이나 확정 신고를 했더라도 사업장 현황 신고. 자, 사업장 현황 신고는요, 우리 회사 지금 사업장의 현황, 뭐 임직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급가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고하는 건데, 자, 이거는요 부가세 신고를 한 사람들은 이미 다 신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부가세 신고를 안 하는 사업자, 대표적인 게 누구요? 면세사업자들. 자,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과세관청에서 얘가 지금 매출이 얼마나 났고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봤을 때는. 그래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문제 보기 지문을 다시 보세요. 부가세법에 의한 예정이나 확정신고를 한 사업자, 얘는 누구예요? 과세사업자라는 거예요. 그럼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현황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서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는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보기 4번에 근로소득만 있대요. 자, 2배사근 연계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대요. 자, 그 사람은 연말정산을 하는 순간 연말정산이 뭐예요? 근로소득만 가지고 한 종합소득 신고이기 때문에 연말정산만 했으면 종합소득 신고할 필요가 없죠. 그럼 종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 연말정산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소신고하는 사람들은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소득을 합쳐서 세금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72번에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1번에 사업자는 크게 면세하고 간이가세로 나눈다? 아니죠. 사업자는 어떻게 나눈다고요? 과세하고 면세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으로 종종 나오더라고요. 기억하시고요. 보기 2번에 단순히 한두 번 정도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는 사업성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 부가세를 과세하는 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3번에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 자, 영세율도 뭐라고 그랬어요? 0% 세율로 과세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법상의 모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4번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자를 겸용사업자라고 하고 경영사업자도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다? 왜요? 있죠. 과세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73번이요. 과세기간에 대한 건데, 자, 보기 1번에 보면 간이가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죠. 보기 2번에 부가세 과세기간은요, 1년을 4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눠서 부가세 과세기간은요, 1기, 2기 2개요. 즉 1월부터 6월이 1기, 7월부터 12월이 2기로 해서 과세기간은 2개인 거고요. 다만 그 과세기간 내에서 3개월을 최초에 있는 3개월을 예정신고로 나눌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을 4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눈다. 이거는 틀린 표현이죠. 자, 보기 3번에 폐업자는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언제요? 마지막에 폐업일까지를 마지막 과세기간을 보는 거죠. 자, 4월 달에 폐업했으면요, 1월부터 그 4월 30일 날까지, 그때까지가 마지막 과세기간이 되는 거고. 자, 보기 4번에 신규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신청한 날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최초 과세기간으로 한다. 원래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최초 과세기간을 산정하고 싶은데 사업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미리 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 등록 신청한 날부터가 최초의 과세기간이 되는 거다. 그 표현인 거죠. 4번 맞는 겁니다. 자, 74번에 보면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에 면세 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 그렇죠. 면세 사업만 하는 애들은요, 부가세 적용을 안 받고 법인세나 소득세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번에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어때요? 당연하지. 이거죠. 3번에 과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자, 이 지문도 자주 나오죠. 내가 과세사업자인데요. 과세사업자인데 이번에 토지를 팔았어요. 자, 그럼
과세사업자가 토지를 팔았다고 해서 부가세 과세할 거냐? 아니에요. 토지라는 거는 누가 팔아도 면세되는, 부가세 면세되는 채화거든요. 그러니까 과세사업자라도, 다시 읽어보세요. 과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면세 대상이 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거죠. 맞는 표현이고요. 4번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한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뿐만 아니라 신고도 할 수 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납부만 하는 거죠. 신고는 따로따로 해야 된다. 자, 75번이요. 간주공급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보기 1번에 보면 자가공급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자가공급이라고 해서 우리 개인적 면세 전용이나 뭐 비용 없는 소형수용차의 유지 등에 사용하는 경우, 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이런 자가공급은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적 공급을 하던 사업상 증여를 하던 자가공급을 하던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상대방 사업자하고 거래하는 거래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이런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지만 야,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부가세를 좀 과세할게 라고 해서 과세하는 항목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세금계산서 의무는 교부 의무는 없어요. 다만 부가세를 과세할 뿐이다. 기억하시고요. 2번에 보면 개인적 공급의 공급 시기는 당해 용도에 사용한 때며 폐업 시전 존재하는 폐업일이 된다. 맞고요. 3번에 보면 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했죠. 자, 4번에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됐으면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표현이 좀 어려울 텐데 우리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거 부가세 공급으로 봤어요. 다만 누구와는 아니라고 했어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하더라도 공급으로 안 봐주기로 했죠. 자, 그런데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신고를 했는데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 반출하면서 세금계산서 교부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그거 그대로. 다시 읽어보시면 보기 4번 보세요.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했어요. 근데 걔가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으로 반출하면서 세금계산서 교부했다는 거야. 자, 원래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세금계산서 교부 안 해도 돼요. 과세거래를 안 보니까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대상이 아닌데 얘가 이걸 과세거래라고 생각해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끊었더라도 그대로 인정해 준다고 했으니까 자,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으로 반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를 했으면 매출세액으로 신고했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봐주겠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이 있었던 거죠. 자, 76번이요. 영세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보기 1번에 영세율은 소비지국과세 원칙에 따른 이중과세 해소하는 겁니다. 맞죠? 2번에 영세율을 제거하면 전 거래 단계에 대한 완전한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수출 거래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부가세도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매입세액을 전부 다 환급해 주다 보니까 완전 면세가 가능하다. 이거 우리 기본 이론 때 말씀드렸었죠. 자, 보기 3번에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네, 영세율을 포기해야 된다 그랬죠. 보기 4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직수출 거래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된다? 자, 세금계산서 목적이 뭐였어요? 세금계산서 발행하라는 거는 매출한 해랑 매입한 해가 둘 다 국세청에 신고했을 때 이걸 상호 대사해가지고 거래 내역을 파악하는 건데 수출은 뭐예요? 내가 만약에 미국에 수출했어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우리나라 국세청에 낼 거냐? 안 내요. 안 내. 그러다 보니까 영세율 거래는 대부분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보기 4번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직수출 거래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자, 77번. 과표를 구하는 거예요. 기억해 보니까 외상 매출이 있는데요. 매출에는 우리가 차감된 금액이래요. 자, 매출에는 차감해야 되니까 잘한 거죠. 그래서 기억번에 의한 과표는 3억 6천이 되죠. 자, 니은에 보니까 거래처 파산으로 대손이 발생했대요. 자, 대손이 발생했다고 과표에서 빼나요? 아니야. 대손세액 공개로 따로 빼는 거예요. 자, 디귿에 보면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 자,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라고 해서 과표에서 빼느냐? 안 뺀다 그랬어요. 안 뺀다 그랬어요. 자, 리을번에 보면 외상매출금 지급 지연으로 수령한 연체이자. 자, 얘는 과세 대상이 아니죠. 과세 대상이. 그럼 결과적으로 과세되는 건 3억 6천 하나밖에 없어서 정답은 보기 2번이 되겠죠.
자, 78번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과표 문제죠. 자, 근데 부동산 임대는, 틀을 좀 여러분들이 짜놓고 갈 필요가 있어요. 항상 부동산을 임대하면 세 가지를 받죠. 자, 월세를 받고요, 보증금을 받고 관리비를 받아요. 그래서 틀을 짜놓으세요. 자, 월세 받는 금액이 있고요, 관리비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을 받아요. 그랬을 때 우리 부가가치세에서는 독특하게 보증금이라는 애에 대해서 부가세 과표 계산을 해요. 왜냐? 부가세는 재화달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자, 내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러니까 어떤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는데 그 대가가 보증금을 받았다는 거야. 자, 월세를 받았으면 월세 받은 걸 그대로 과세를 할 텐데, 월세 대신에 나는 그냥 보증금만 받았대요. 자, 그럼 보증금 받았다라고 해서 부가세 과세를 안 하려고 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부동산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았는데, 야, 이거는 공급이 있었는데 과세를 안 할 거야? 야, 그럴 순 없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가세는 보증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자 상당액만큼은 부가세 과표로 잡아주겠다. 그게 뭐예요? 간주임대료라고요. 간주임대료. 일반적으로 법인세나 소득세는 보증금을 받으면 과표에 포함 안 해요. 왜요? 법인세나 소득세는 소득을 구하는 거잖아요. 보증금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만큼 소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보증금은 내가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줄 부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세나 소득세는 얘를 소득으로 안 보지만, 부가가치세에서 과세 표준의 의미에서는 부동산 임대를 제공하고 보증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보증금에 대해서도 뭔가 일정 금액만큼은 과세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때 계산하는 게 이자 상당액만 간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보면 월세부터 보죠. 자, 보기 니은에 보면 월 임대료가 2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부가세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부가세는요 3개월 단위로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월 200이면 지금 문제에서는 첫 번째 줄 끝에 보세요. 2023년 2기 확정 신고, 그러니까 10월부터 우리 12월까지, 그때니까 월 200만 원인데 곱하기 3개월치를 받은 거죠. 그러면 600만 원이 월세가 과표로 잡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비가 있나 봤더니 보기 기역부터 리을까지 봐도 관리비액은 없어요. 자, 그러면 관리비는 적용 대상이 없고요. 보증금을 받았나 보니까 보증금을 디귿에 보니까 10억을 받았대요. 자, 10억. 자, 그럼 10억 원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10억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과세할 거예요. 그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몇 퍼센트냐 보니까 리을번에 국세청이 정하는 이자율을 3.65%로 본대요. 자, 보증금에 대해서 3.65%를 과세할 건데, 자, 이건 1년 동안의 이자니까, 지금은요, 언제까지예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그럼 이게 며칠이에요? 92일이잖아요. 그러면 365분의 92일에 해당하는 이자만 계산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금액이 나올 텐데, 이게, 920만 원이 나온대요. 920. 그러면 월세 600에다가 간주임대료 920을 하면 1520만 원이 과세 표준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조금 어렵죠. 이 문제는 어려운 거예요. 자, 79번 보죠. 올바르지 않은 것,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보기 1번의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죠. 그러니까 수정이라는 게 원래 내가 발급했던 걸 수정하니까 그런 경우고요.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 전 거래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죠. 자, 폐업을 했어. 자, 그럼 이 사업자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근데 폐업한 다음에 나 옛날에 했던 거 잘못했으니까 수정세금계산서 할게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폐업을 했으면 끝나는 거다. 자, 보기 2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그랬죠. 영세율은 뭐예요? 해외 사업자. 자, 해외에 있는 애들이 우리나라에 세금계산서 안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세율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되는데, 다만 구매 확인서에 의한 간접 수출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구매 확인서, 내국신용장, 우리 이거 생각했었죠. 자, 구매 확인서, 내국신용장은 원래 수출하는 애가 수출에 필요한 물건을 다시 우리나라에서 사올 때 그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 즉 수출을 하는 국내 사업자하고 얘가 생산에 필요한 물건을 국내에서 또 사올 때 이 사업 국내에 있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해 주다 보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영세율이지만 뭐가 필요하겠어요? 증빙이 필요한 거죠. 왜냐?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니까. 그래서 영세율은 적용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존재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보기 2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죠. 하지만 구매 확인서 같은 간접 수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표현이 되고요.
자, 보기 3번에 발급받은 매입세 응견서상 공급 대상자와의 수량과 단가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매입세의 공제는 가능하다. 즉 매입세 공제란 거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게 있어요. 자,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것만 적정하게 적혀 있으면 매입세 공제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수량하고 단가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이고요. 자, 보기 4번에 관계 증빙 서류에 의해서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거래 일자를 작성 연료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한다. 즉 3월 5일날 실제 거래는 했어. 근데 세금계산서를 3월 5일날 원래 줘야 되는데 그때가 아니라 그 다음 달 10일이 되기 전에, 즉 4월 10일이 되기 전에 4월 1일날 또는 4월 3일날 이때 우리가 3월 10일날 거래했던 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주고받는 거 좀 늦었지만 그 다음 달 10일 전까지만 너희가 거래하면 적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마지막 80번이요. 올바르지 않은 것. 보기 1번에 간이가세자는 간이가세를 포기하고 일반이 될 수 있다. 왜요? 간이를 하면 상대방이 잘 거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 필요 없고요. 나 그냥 일반 사업자 할게요. 라고 하는 거 인정해 주죠. 자, 보기 2번에 간이가세자는 예외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 아니에요. 간이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돼요. 지금은 과거에 있던 지문들이다. 자, 보기 3번에 보면 간이가세자는 대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죠. 맞고요. 4번에 간이가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세 의무 자체를 면제시켜주는 경우도 있더라 라고 하는 게 마지막 문제여서, 자, 간이가세자에서 좀 기억하실 거, 간이가세자의 기준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까요? 얘는 이렇게 됐잖아요. 자, 과거에는 간이가세자가요 4,800이 안 되면 여기가 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자, 우리 이제 간이가세자는요 8,000 정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간이가세자예요 라고 바뀐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누가 애매해졌어요? 자, 여기 있는 4,800에서 8,000이던 사업자가요 과거 기준에서 얘네는 일반이었어요. 일반 과세자였는데 이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8천만 원까지는 전부 다 간이에요 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자들이 간이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여기 4,800에서 8,000이던 사업자들은요 과거에 정상적으로 뭐 하고 있었어요? 세금계산서 잘 교부하고 교부받고 했어요. 왜냐? 일반이었으니까. 자, 근데 간이가세자 기준이 8,000으로 바뀌면서 얘가 간이가 돼버리니까 나는 이미 세금계산서 잘 교부하고 있었는데 간이니까 이제 세금계산서 교부 안 해도 돼요. 이러기는 그렇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간이가세자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다만 혹시나 4,800이 안 되는 사업자시면요 그때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이 그냥 영수증 교부하세요 라고 하는 형태로 규정을 바꿔놓은 거예요. 자, 지금은 간이가세자도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하세요 라고 규정한 거예요.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되 4,800이 안 되는 사업자들, 자, 과거부터 이미 세법이 생각할 때 영세하다고 생각해서 영수증만 교부하세요 라고 했던 사업자들은 지금 개정된 규정에서도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도록 놔뒀다. 이 규정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